네, 잘 쉬었습니까? 앞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앞 시간에 했던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앞 시간에 뭘 했느냐 하면 게슈탈트, 형태주의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 전체적인 관계 혹은 형태로 지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어떤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를 자신들의 인지 구조로 재조직화하고 재구성한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항상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인지할 때 항상 자신들의 인지 구조로 재조직하고 재구성한다. 그리고 친숙한 대상을 먼저 지각한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각적 구조에서 지각 대상을 의미가 있는 대상으로 전환하는 지각 현상을 지각적 조직이라고 하는데, 항상 전체 단위로 묶어서 의미 있는 대상으로 전환하여서 지각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통합해서 지각하는데 그것을 그루핑이라고 한다. 그루핑, 집단화라고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앞에 한글 집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예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집단화의 그루핑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근접성이 있고 유사성이 있고 대칭성이 있고 폐쇄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경과 배경,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각 대상 가운데 지각되어지는 부분을 전경이라고 하고, 피규어 형상의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각 대상에 제외된 부분을 뒷배경, 그라운드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는 순간에 결정되는데, 주의가 주어진 대상은 전경이고 주어지지 않은 부분을 배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되어지는 부분이 전경이고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것을 배경이라고 한다. 여기서 아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일반적으로 대상에 대한 주의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을 잘 살펴보아서 어떤 인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인지의 그 부분을 고쳐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맥락 효과입니다. 맥락 효과라고 하는 것은 감각 대상을 관찰자의 심리 상태나 주변 상황과 맥락적 관계로 지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관찰자의 심리 상태와 주변 상황과 맥락적 관계로 지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심리 상태는 당연히 주변 환경과 밀접하게 영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대상도 주변 사태에 따라 다르게 지각됩니다. 그건 여러분 너무 당연하죠, 사실. 예. 그러니까
동이라는 것도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지각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그 행동주의는 개인의 행동을 환경적 단서를 통해 분석하지만 형태주의는 물리적 환경을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자, 행동주의는 개인의 행동을 단순하게 환경적인 단서를 통해 분석합니다. 그러나 이 게슈탈트 형태주의는 물리적인 환경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느냐,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네,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형태주의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물리적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지각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각하느냐 이것을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지금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게 무의식적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물론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담자가 왜 오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상담받으러 올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올 텐데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회 가운데 어떤 사회성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회성 가운데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통제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각하느냐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렇게 지각했기 때문에,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지각하느냐, 인지하느냐, 그러한 맥락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맥락을 잘 살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실 여러분 심리는 주변 환경과 당연히 여러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이미 다 아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실 인간 행동은 유전 플러스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인간의 행동은 유전 플러스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환경은 항상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형태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물리적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라고보다는 이 환경을 지각하는 문제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특별히 무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찰설인데 퀘일러는 문제 상황이 제시되면 그 상황에 있는 모든 자극을 전체적으로 지각하여
자극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황적인 요소를 지각하여서 자극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통찰을 통해 시행착오를 그치지 않고 한 번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퀘일러의 실험인데요. 지능이 우수한 침팬지 술탄의 우리 속에 짧은 여러 개의 막대기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밖에는 긴 막대기와 과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막대기로 과일 바구니를 가져오려고 했으나 실패합니다. 여러 노력을 했으나 실패합니다. 근데 침팬지는 한참 동안 우두커니 바라보더니 갑자기 짧은 막대기를 이용해 긴 막대기를 끌어온 뒤 그 긴 막대기를 이용해 과일 바구니를 당겨옵니다. 그래서 이 켈러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침팬지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순간적으로 이해, 인사이트, 통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지적 시행착오는 통찰이 발생하기 전 마음이다. 통찰이 발생하기 전의 마음이다. 그래서 시행해보는 정신적 시행이다. 그래서 지금 이 침팬지 실험처럼 처음에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짧은 막대기만 있으니까 우리 밖에 긴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짧은 막대기로 아무리 그 과일을 당기려고 해도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근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침팬지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번뜩 하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막대기로 긴 막대기를 끌어와요. 그리고 긴 막대기로 그 과일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통찰, 이때의 통찰. 그래서 해결하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뒤에를 또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도 순간적인 이런 통찰, 인사이트를 얻게 되면 깨달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얻게 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 단번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도해 보는 거죠. 끊임없이 시도해 보는 거죠. 그래서 통찰이라고 할 때 이 통찰이 뭐냐면요. 이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문제를 순간에 해결하는 것. 이걸 통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현듯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 것. 그걸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자극 간의 관계를 발견하는 능력을 통찰로 본 겁니다. 통찰은 어떤 순간에 해결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능력을 해결하는 능력, 발견하는 능력을 통찰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찰학습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 상황에 있는 요소를 탐색하고 요소 간의 관계를 점점 관계를 발견해 갑니다. 펀다이크의 시행착오처럼 점진적이지 않고 펀다이크는 이제 이 점진적으로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통찰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순간적으로 계속된 반복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발전해가는 게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통찰 이론에서 학습은 학습 장면의 전체적인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봅니다. 통찰 이론에서 학습은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 다음 볼까요? 통찰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통찰서에서 통찰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자, 통찰은 일상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능력이다. 통찰은 일상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능력이다. 통찰은 자극의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어떤 것이 자극이 올 때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통찰은 순간에 떠오르는 아하의 경험이지만 자극의 관계를 지각할 수 있는 지적인 준비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자,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자극의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해요. 특별히 여기에서 통찰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데, 통찰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이면 틀림없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극의 관계를 지각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준비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식은 통찰을 가능하게 하며 통찰의 능력을 높여줍니다. 지식은 통찰을 가능하게 하고 통찰의 능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통찰설에 있어서는 번뜩이는 어떤 순간적인 그런 것이지만 이 순간적인 어떤 깨달음,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단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적인 능력,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통찰력,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더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통찰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 불현듯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 내지는 인사이트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깊은 인사이트, 통찰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통찰학습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통찰학습의 특징은 통찰을 통한 문제 해결은 문제 상황에 배열된 요소를 전체적으로 지각하고 그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요소를 전체적으로 지각해야 되고요. 그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통찰이라는 것이 그냥 뭐 막무가내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통찰에 있어서. 또 통찰을 통해 해결한 방법은 반복적으로 연습하지 않아도 오래 유지됩니다. 또 쉽게 재현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 이론과 다른 것이 뭐냐면 시행착오 이론은 반복적인 시행이 이루어져야 그 행동이 유지 강화되는데 그게 통찰은 그게 한번
번뜩 하고 깨달으면 이것은 반복적으로 연습하지 않아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또 쉽게 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찰학습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그래서 좋은 것이죠. 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통찰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제 상황이 바뀌어도 그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통찰과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 지금 통찰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통찰력, 통찰하는 힘, 통찰학습, 통찰력이라고 하는 이것은 A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인사이트가 생겼다. 그래서 어떤 인사이트가 생겨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다른 말로 생각하시면 지각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A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인 지식도 있었을 것이고요.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요. 인지 능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이런 인지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아하 그런 것이구나라는 번뜩이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B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게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통찰학습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응용하는 능력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것에 응용할 수 있는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불가능하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두면 통찰력에 의해서 어떤 문제들 다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시간에 또 잠시 쉬었다가 네, 오늘은 1교시와 2교시 어떤 형태주의와 통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또 3교시에 다른 부분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